(2020년)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운동생리학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산소 시스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운동 시스템에는 무산소 시스템과 유산소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가 없이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산소 없이도 글리코겐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무산소 운동하는 동안에는 이제 젖산이라고 하는 그 피로 물질이 축적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운동을 하기보다는 단시간에 근력을 집중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힘을 폭발시켜서 운동을 할 때 그때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방 쓰고 없어지기 때문에 ATP 합성률이 굉장히 빨라요. 빨리빨리 합성을 해야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빨리빨리 팡팡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를 쓰면서 하는 운동인데 주로 지방을 에너지 연료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 뺀다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지 전체적으로 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장시간의 저강도 운동 시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유산소는 무산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시간 할 수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저강도 운동 시 사용된다. 그렇죠.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보통 무산소 시스템을 사용하죠. ATP 합성률이 빠른 무산소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장시간 저강도 운동 시에는 유산소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안 보니까 불편하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2번 무산소 시스템에 비해서 ATP 합성률이 빠르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배웠죠. 자, 무산소 시스템은 단시간에 하는 거라서 ATP 합성률이 빨리 진행이 되지만 유산소 시스템은 ATP 합성률이 느리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산소 시스템에 비해서 ATP 합성률이 빠르다가 아니고 느리다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기질을 분해한다라고 했어요. 유산소니까 산소를 있을유 해서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 기질을 분해한다. 그렇죠.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를 하죠. 맞아요. 자, 4번 에너지 기질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기질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근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은 물었어요. 자,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알부민인데요. 알부민은 단순 단백질의 하나인데 그 생체 세포나 체액 쪽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를 이제 알부민이라고 해요. 또 2번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뇌를 비롯해서 이제 체내 신경 세포에서 방출돼서 인접해 있는 신경 세포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3번 마이오글로빈이 있어요. 자, 마이오글로빈이 근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을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근육 말고 이제 혈액도 있어요.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은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요. 헤모글로빈. 자, 혈액, 히읗, 그리고 근육은 영어로 머슬이죠. 그래서 미음, 이렇게 해서 근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면 마이오글로빈,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면 헤모글로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4번 아세틸콜린은 이거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많이 봤을 텐데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아세틸콜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고강도 운동 시 ATP 합성에 사용되는 주요 기질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자, 우리가 에너지 기질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2, 3, 4번은 이제 에너지 기질이고 1번 젖산은 우리가 근력 운동이나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쌓이는 피로 물질을 젖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기질은 탄수화물인 근육 글리코겐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가 설명하는 호르몬은 물었어요. 보기 부신 수질로부터 분비된다 했어요. 자, 우리 호르몬은 부신 피질도 있고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운동의 강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분비가 증가하며 강도가 높아질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비가 더 많이 된다고 하네요. 지방 조직과 근육 내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인슐린. 자, 인슐린은 일단 부신 수질에서 나오지 않고 췌장에서 분비가 되죠. 자, 우리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렇게 두 가지가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둘 다 췌장에서 분비가 되니까 답이 아니겠죠.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 그래서 기량작용을 하면서 인슐린이 증가하면 글루카곤이 감소하고 인슐린이 감소하면 글루카곤이 증가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항상성이 우리 몸의 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항상성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호르몬이에요. 글루카곤은 지방을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고 인슐린은 혈당이 감소하거나 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운동하기 2시간 전에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음식물을 먹으면 혈액 내에 당이 높아지고 당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을 분비를 하니까 인슐린이 분비를 하면 이제 지방을 소비하지 못하고 이제 축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3번 에피네프린을 한번 볼게요. 에피네프린은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신 수질에서는 이제 카테콜라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 카테콜라민 안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들어가 있어서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에피네프린이 적절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에피네프린의 역할이 강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이 분비가 되고 지방 조직과 근육 내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겠죠.
자, 4번 알도스테론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신은 겉을 싸고 있는 부신 피질과 그리고 내부에 있는 부신 수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겉에 있는 부신 피질에서는 알도스테론이나 코티졸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고 부신 수질에서는 카테콜라민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그리고 도파민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외울 때 부신 수질은 저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서 카수 카테콜라민 부신 수질 이렇게 외웠고 여기 부신 피질에서는 코티졸과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PR 나를 홍보해보자. PR 부신 피질 알도스테론 이렇게 외웠고 그리고 코티졸은 우리가 왜 이마트 가면은 피코크 음식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대표 상품 피코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신 피질 코티졸 이렇게 외웠어요. 피코 뭐 이렇게 코피라고 외워도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호르몬과 분비 기간이 반대로 되니까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3번 에피네프린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야지 조금 그래도 덜 분할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4번의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알도스테론이 분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고 갈게요. 그 아까 어디서 분비된다 했죠?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장에서 레닌이 분비가 돼요. 레닌, 신내. 우리 왜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신내 난다 이러잖아요. 신장에서 레닌이 분비가 되면 간에서 안지오텐신오겐이 돼요. 그래서 안지오텐신오겐이 안지오텐신 1이 돼요. 그 1이 된 게 폐로 가서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가 되면 그게 이제 안지오텐신 2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2가 이제 알도스테론을 분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을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알도스테론이 분비되는 과정이고 알도스테론은 체내의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고 가시면 그래도 조금 더 불안하지 않겠죠. 자, 5번 장기간의 저항성 트레이닝에 따른 골격근의 적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저항성 트레이닝을 했대요. 자, 우리가 보통 저항성 트레이닝을 하면은 골격근이 적응을 해요. 그래서 근비대나 근증식 같은 그런 수축 단백질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유산소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미마모라고 하죠. 미토콘드리아 수, 마이오신 수, 모세혈관 밀도 증가 뭐 이런 것들 미마모가 증가하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근형질의 양이 증가한다. 그렇죠. 우리가 근양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저항성 트레이닝은 우리가 웨이트를 막 하면은 처음에는 막 3kg 들다가 나중에는 5kg 들고 뭐 8kg 들고 점점 이제 중량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근육도 커지고 그리고 근섬유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형질의 양이 증가한다 맞고 근원 섬유 수가 증가한다 맞고 속근 섬유의 단면적이 증가한다. 그렇죠. 근비대 근증식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1, 2, 3번은 수축 단백질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맞는 말이고 4번에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증가하려면 저항성 트레이닝보다는 유산소 트레이닝을 해야지 밀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미마모가 증가하는 거는 유산소 트레이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의 기흥이은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었어요. 자, 보기, 지구성 트레이닝에 대한 적응으로 최대 동정맥 산소차는 기억하고 최대 1의 박출량은 니은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을 해서 적응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좋아질 거예요, 아마.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이. 왜 우리가 수영장을 처음 갔을 때 25미 레인을 왕복하는 게 2바퀴가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이제 매일매일 수영장을 가서 이제 좀 적응이 되면은 10바퀴를 돌아도 힘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적응했다는 건데 어떤 기능이 좋아져서 그래요. 어떤 게 좋아질까요? 지구성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아까 뭐가 좋아진댔죠? 미마모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고 마이오신 수가 증가하고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 동정맥 산소차 여기 클수록 내가 지구성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 동정맥 산소차는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1회 박출량 최대 1회 박출량은 한 번에 박출할 수 있는 피의 양인데 박출할 수 있는 피의 양이 심장이 당연히 운동을 함으로 해서 좋아졌으니까 많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증가. 둘 다 증가한 게 1번이니까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대 1의 박출량이 증가하려면 그 이항기말 혈액량, 그러니까 피를 다 우리 몸을 다 돌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이항기말 혈액량이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수축력, 한 번에 짜주는 그 힘, 막 이렇게 주머니를 짜줄 수 있는 힘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힘이 커지고 수축력이 커지고 이항기말 혈액량이 증가했을 때 1의 박출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모든 기능들이 다 좋아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기의 신경세포 구조 및 정기적 활동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고른 것을 물었어요. 자, 우리가 보기를 보기 전에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고 안정시 때는 이렇게 칼륨 이온이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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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6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밖에 이제 나트륨 이온이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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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안정시예요, 안정시. 근데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일어나면서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딱 열려요. 딱 열리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 만큼 얘네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양극이 되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밖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여기는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탈분극이에요. 그래서 신경세포 밖에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이게 지금 탈분극이잖아요.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 재분극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닫혀있던 칼륨 통로도 다 열리는 거예요. 칼륨 통로도 빠방 빠방 다 열리면, 칼륨 통로가 열리면 또 이 칼륨이 내외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외부로 다시 이렇게 확산 유출이 되죠. 이것이 재분극이 됐다라고 해요. 재분극.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칼륨 통로가 닫히면은 과분극이 일어나고, 과분극이 일어났다가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제 항상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다시 분극 상태로 안정시대 여기 안쪽이 마이너스 상태, 바깥쪽이 플러스 상태인 이 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조금 어렵죠, 그죠?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네요. 혼자만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읍 안정시 신경세포막의 안쪽은 나트륨 이온 농도가 높고 바깥쪽은 칼륨 이온 농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공부 살짝 했잖아요. 세포막 안쪽은 이제 안정시 때 음극, 바깥쪽은 외부는 이제 양극. 이렇게 해서 안쪽에는 칼륨 농도가 높고 바깥쪽은 나트륨 농도가 높다라고 해서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역치는 신경세포막의 차등성 전이가 안정막 전이로 바뀌는 시점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정의를 한번 볼게요. 역치가 들어오기 전 그 상태를 이제 안정막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 자극이 없는 안정 상태, 그게 안정막 전이고, 차등성 정의는 저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전류가 유실돼요. 그래서 전이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그 크기가 감소하고, 그리고 전이 크기가 자극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차등성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치는 신경세포막의 차등성 전이가 안정막 전이로 바뀌는 시점을 말한다. 이거는 안정막 전이에서 차등성 전이로 바뀌겠죠. 어떤 역치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디귿 활동 전이는 신경세포막의 탈분극을 유도한다라고 했어요. 자, 활동 전이는 이제 역치보다 높은 차등성 전인데 그 전이 크기가 일정해요. 그래서 거리에 상관없이 전이가 일정한 거를 이제 활동 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탈분극성 전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막의 탈분극을 유도한다는 맞는 말이겠죠. 자, 탈분극은 안정막 전이가 깨지는 거. 그러니까 세포 내부가 양전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탈분극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으면 안정시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음극이고 양극이었는데, 탈분극이 일어나면은 그 세포 내부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리을 신경세포는 신경 근접합부를 통해서 근섬유와 상호 신호 전달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번 적혈구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적혈구 용적률은 혈액 중에 있는 적혈구 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적혈구 수가 증가하거나 탈수가 일어나면 용적률이 증가하고, 적혈구 생성이 감소하거나 적혈구 파괴가 증가하거나 출혈이 있으면 이제 용적률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이제 높은 적혈구 용적률은 혈액의 흐름을 수월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용적치가 높으면 이제 끈적거리죠. 그래서 흐름이 수월하다는 게 아니라 그 흘러가기 힘들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용적률이 높으면 끈끈하다, 이렇게 해서 수월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2번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보다 높은 적혈구 용적률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적혈구 용적률은 정상 범위는 이제 나이에 의존을 하는데 사춘기 이후에는 성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2에서 54% 정도의 용적률을 보이고,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38%에서 46% 정도의 용적률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네요. 3번 전체 혈액량 대비 혈장량의 비율이 높을수록 적혈구 용적률을 낮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4번에 보시면 앞에 거 보지 마시고 혈장량이 감소하면 적혈구 용적률은 증가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혈장량의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다라고 했고, 여기는 혈장량이 감소할수록 적혈구 용적률은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 말은 맞는데, 여기서 앞에서 지구성 트레이닝으로 인한 적응으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서 4번이 틀린 말이 됐어요. 왜냐? 적응을 하면 혈장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혈구 용적률은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4번 틀렸고, 3번은 맞는 말이에요. 혈액량 대비 혈장량의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은 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에서 그 적혈구가 차지하는 부피를 분율로 나타낸 게 적혈구 용적률이잖아요. 그래서 적혈구 용적률은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그 25%의 적혈구 용적률이라고 하면은 100ml의 혈액에 25ml의 적혈구가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혈액에서 적혈구 용적률이 40이라면 혈액 용량의 40%는 세포다라는 말이에요.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근세사 할주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근세사 할주설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근수축 과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신경 자극이 이 축삭 종말로 불리는 신경 섬유의 끝부분에 도달을 하면 아세틸콜린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요. 우리 아까 아세틸콜린은 앞에서 보기에서 봤었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은 얘가 이제 쭉 나와서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제 T세관, 가로세관이라고 불리는 요 통로를 통해서 근형질 세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근형질 세망에는 그 칼슘 이온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얘네가 도착하면 이제 칼슘 이온이 방출이 돼요. 이렇게 빡 나오는데 이때 나와가지고 칼슘 이온은 트로포닌이라는 것과 결합을 해요. 그러면 결합한 트로포닌은 트로포마이오신 위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트로포마이오신 위치가 변화가 되면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근세사 할주서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 요게 이제 굵은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굵은 게 마이오신이고 그리고 얇은 게 액틴이에요. 액틴 필라멘트라고 돼 있죠. 마이오신과 액틴이 이제 스르르 밀려 들어가서 슬라이딩 형식으로 딱 합쳐지면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게 근세사 할주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오신 위로 이 액틴이 이제 슬라이딩 함으로써 이제 근육이 수축하고 장력을 발생하는데 밑에 어떻게 돼 있나요? 점점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이 전체, 요게 이제 근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근절의 길이가 짧아졌죠, 위에보다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면 이제 근형섬유에 다니는 이 근절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근절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밴드, A대의 크기는 근수축 이한 시기에 동일해요. 그러니까 마이오신 길이는 변하지 않고, 여기서 볼게요. 마이오신 크기는 변하지 않고, 액틴의 길이가 줄어들므로 해서 이제 근절의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이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늘어났죠. 이때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제 근수축이 일어나면서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으로 더 늘어났죠. 그래서 자체 길이는 변함이 없지만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보이는 그 H 영역, H존, 이 H존 영역과 액틴 필라멘트만 보이는 그 I존, H 영역과 I 영역이 줄어들어서 근절의 전체 길이는 이제 줄어드는 걸로 관찰이 되고요. 이렇게 근절의 길이가 줄어들고 이 근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J라인부터 J라인까지 근절의 길이가 줄어들고 모든 근엄섬유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이제 근수축이 일어나죠. 이렇게 근육 수축이 각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에 활주에 의한다는 이론을 근세사 활주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근육이 수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초록색깔 액틴 필라멘트를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게 감싸고 있어서 이렇게 감싸고 있대요. 감싸고 있으니까 액틴이랑 마이오신이랑 결합해야지 근수축이 일어나는데 감싸고 있어서 둘이의 결합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트로포마이오신이. 그래서 이렇게 둘이가 결합하지 않을 때는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근수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칼슘 이온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슘이 방출되면은 이 칼슘이 트로포닌이라는 물질과 결합을 해요. 근데 아까 그 트로포닌이랑 결합을 하면 트로포마이오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액틴 필라멘트를 싸고 있는 트로포마이오신을 위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과 결합을 하면 트로포마이오신 위치를 움직여서 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칼슘이 근형질 세망에서 방출돼서 이제 트로포닌과 결합을 하면 그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이오신을 액틴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수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도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부족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 누구 거죠? 축구코치 안정혁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액틴은 근절의 중앙 부위로 마이오신을 잡아당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액틴이 마이오신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 근세사 할주가 일어날 때도 액틴이 마이오신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되려면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을 잡아당긴다 라고 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마이오신 머리에 있는 인산기가 방출되면서 파워스트로크가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마이오신 머리에 아데노신 3인산이 결합을 하면서 가수분해에 의해서 ATP가 ADP 플러스 PI 플러스 2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때 파워스트로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활동 전이는 근형질 세망으로부터 나온 칼슘을 근형질 내로 유입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신경 자극을 받으면 그 활동 전이가 가로세관, T세관이라고 불리는 가로세관을 통해서 근형질 세망으로 들어와가지고 근형질 세망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방출시키죠. 그래서 그 칼슘이 이제 근형질 내로 들어가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칼슘은 액틴 세사의 트로포닌과 결합하고 트로포닌은 트로포마이오신을 이동시켜서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같이 결합을 해야지 근수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트로포마이오신이 액틴이라는 개를 이제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을 해야지 근수축이 일어나는데 액틴을 얘가 감싸고 있음으로 해서 근수축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친구를 비켜주게 만드는 게 이 칼슘이에요. 칼슘이 트로포닌이랑 만나면 트로포마이오신 위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트로포마이오신이 싸고 있던 액틴의 그 마이오신 결합 부위를 노출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은 액틴세사의 트로포닌과 결합하고 맞고요. 그리고 트로포닌은 트로포마요신 위치를 변화시켜서 마요신 머리가 액틴과 결합을 해서 근수축이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을 잘 읽어보고 계속 눈에 익혀야 돼요. 근세사 헬주설이 나오든 아니면 근수축 과정이 나오든 그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가세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는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의 운동시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기은,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었어요. 자, 이런 표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산소 해리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아까 배웠죠. 마이오글로빈은 근육 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거고 헤모글로빈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 폐로 우리가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폐로 들어온 산소는 이제 폐포 장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확산이 되고 그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말초 조직까지 운반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산소 해리곡선인데요.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은 산소 분압에 따라서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되고 해리되는 양이 달라져요. 폐에서는 산소 분압이 100이어서 이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고 자, 말초 조직에서는 40 정도로 떨어져서 헤모글로빈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죠. 우리가 폐에서 가득 채워서 산소를 가지고 나와도 조직으로 갈수록 점점 산소를 쓰면서 산소를 해리하면서 나오니까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겠죠. 산소 분압이 높은 상황에서는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 능력이 좋고 그리고 폐에서는 산소를 많이 싣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소 실리는 능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산소 분압이 낮은 상황에서는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해리 능력이 좋아지고 또 이제 산소를 떨어뜨리는 능력이 좋아지고 조직에 산소를 보내는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가득 싣고 나와서 그리고 조직으로 갈수록 이제 산소를 더 뿌려주니까 점점 산소가 작아진다는 거, 산소 양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운동과 같이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이 많아지는 상황,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운동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초 조직의 산소 분압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조직에 해리시키는 산소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운동에 필요한 산소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과 같이 이제 안정시보다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많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성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말초 조직의 산소 분압이 감소하게 되고 헤모글로빈이 조직에 해리시키는 산소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리를 많이 해주니까 그만큼 더 운동에 필요한 산소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겠죠. 자, 말 그대로 이제 폐에서 산소를 가득 싣고 와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쓰는 근육에 이제 산소를 계속 보내줘요. 그 폐에서 출발해서 쭉쭉쭉 보내주면서 그래프랑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폐에서 산소를 가득 싣고 나와요. 폐에서 산소를 가득 싣고 나와서 그 가득 싣고 나온 산소를 필요한 우리가 쓰고 있는 근육에 점점 보내줌으로써 산소를 계속 해리시키고 있잖아요. 운동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적절하게 제공해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 pH는 낮아지고 CO2는 증가하고 수소이온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해요. 그래서 낮아진 건 pH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변화하면 운동 중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 중에는 이제 근육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의 CO2 양이 증가하고 그리고 산성으로 변하고 pH가 낮다는 말이죠.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서 운동하지 않는 이제 가만히 있는 상황과 차이가 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모세혈관 쪽에서 헤모글로빈 산소 결합 친화도가 낮아져서 조직에 산소를 잘 해리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친할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직에 산소를 잘 해리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잘 해리시켜야지 필요한 근육에 산소를 잘 보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해리도는 커지고 포화도는 작아지고 체온이 증가하고 산소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증가하고 pH 줄어들고 pH가 산성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수소이온 증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이 높아졌다는 거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성이 됐다는 거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산소와의 결합이 어려우니까 산소 빨리 보내달라라고 해서 이제 혈액 내에 있는 산소들이 필요한 근육 조직에 가는 거죠.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혈액 내에 산소 운반체고 그리고 근육 내에 산소 운반해주는 거는 마이오글로빈이었잖아요. 근데 산소 포화도는 마이오글로빈에서 더 높아요.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신부 체온이 증가했대요. 아까 우리가 증가하는 게 체온,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이온 증가하고 낮아지는 거는 산소 양이 낮아지고 pH 낮아진다 했잖아요. 근데 체온이 증가했대. 그러니까 운동 중이죠. 운동 중에 체온이 증가해서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은 기역으로 이동하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을 니은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기본 상태가 여기 가운데 있는 요선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죠. 그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가 가만히 서 있다가 연필을 잡기 시작해. 그럼 오른쪽 손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 중의 상태는 이 오른쪽 곡선이 운동 중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운동을 시작하면 산소 해리 곡선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신부 체온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운동 중이라는 거니까 산소 해리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기억의 정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고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을 뭐뭐 시킨다라고 했어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면 해리를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에 필요한 산소를 안 보내준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운동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운동 중에는 이제 근육에 필요한 산소량이 많으니까 산소 해리를 더 많이 시켜서 빨리빨리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산소 친화력을 감소시켜야지 산소를 해리시켜서 보내겠죠. 그래서 증가가 아니고 감소. 그리고 밑에 신체의 pH가 감소해서 pH가 감소한 상황도 운동 중이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은 어디로 이동한다? 자, 운동하면 어디로 이동한댔어요? 가운데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댔죠. 그래서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오른쪽이 맞고요.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을 감소시켜서 산소를 해리 빨리 시켜줘야지 필요한 근육에 잘 간다 했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11번 되겠습니다. 보기의 근수축 유형에 따른 힘, 속도, 파워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을 물었어요. 자, 보기를 보기 전에 이제 그래프 지금 제가 띄웠죠. 여기 보시면 X축은 속도고 Y축은 힘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축성과 신장성 수축이 보기에 예시로 나오거든요. 단축성과 신장성은 등장성 수축 안에 들어가 있는 수축들이에요. 단축성 수축은 중력을 극복하고 위로 이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하는 수축이 단축성이고, 신장성 수축은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계단을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를 때는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단축성 수축을 하는 거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신장성 수축을 하는 거예요. 중력과 같은 방향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X축을 보시면 단축성 수축일 때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힘이 속도가 느릴 때보다 작죠. 그리고 신장성 수축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힘도 세져요. 자, 그래서 보기를 이제 볼게요. 기억, 신장성 수축은 수축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더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프에 보면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힘이 증가하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 단축성 수축은 수축 속도가 빠를수록 최대 파워가 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신장성 수축 같은 경우에는 수축 속도가 증가할수록 장력이 증가하고, 단축성 수축 같은 경우에는 수축 속도가 증가할수록 장력이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예요. 신장성 수축은 비례 관계고 단축성 수축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수축 속도가 빠를수록 장력은 줄어들죠. 반비례 관계라서. 그리고 단축성 수축일 때는 최대 파워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 속도가 200에서 300. 그 사이에 이제 최대 파워를 낼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파워를 낼 수 있는 속도는 200에서 300. 정도의 속도를 가졌을 때 가장 큰 파워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단축성 수축은 속도와 장력이 반비례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디귿, 동일 근육에서의 느린 단축성 수축은 빠른 신장성 수축에 비해서 더 큰 힘이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그래프 상으로서도 딱 봤을 때 단축성 수축보다 신장성 수축이 전부 다 힘이 더 세요. 왜냐면 신장성 수축은 똑같은 힘이라도 단축성 수축은 중력을 극복하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안 들어가고, 신장성 수축은 똑같은 힘에서 플러스 중력의 힘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더해져서 신장성 수축은 중력이 추가됐기 때문에 힘이 더 커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죠. 리을, 동일 근육에서의 신장성 수축은 단축성 수축에 비해서 같은 속도에서 더 큰 힘이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속도, 20 속도를 봤을 때 단축성 속도보다 신장성 속도가 훨씬 더 힘이 크죠. 그럼 리을은 맞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에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장시간의 운동 시 발생하는 탈수 현상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갈증 나잖아요. 운동하고 나면 우리 항상 꼭 물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탈수 현상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혈액량이 점차 증가한다. 탈수 현상이 나면은 말 그대로 땀으로 이렇게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혈액량은 감소하겠죠. 자, 2번, 심박수가 점차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자, 심박출량 공식이 1회 박출량 곱하기 심박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일정한 심박출량에서 1회 박출량은 점차 감소하겠죠. 그럼 심박수가 증가해요. 한 번에 빵빵 나오는 그 1회 박출량이 우리가 운동을 오래 함으로써 이제 몸 안에 있는 혈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박출시킬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회 박출량은 점차 감소하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반비례 관계니까 심박수는 증가하죠. 그래서 일정한 심박출량에서 1회 박출량이 감소하고 심박수는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12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심실의 확장기말 용량이 점차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운동을 하면 그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돌아오는 심실 이항기말, 그러니까 심실의 확장기말 용량은 점차 감소하겠죠. 그리고 4번,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정맥 환유량이 점차 증가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환유량, 정맥 환유량이 증가하면 1회 박출량이 증가할 건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맥 환유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이 확장기말 용량이 점차 감소한다. 심박수는 증가하고 1회 박출량은 감소한다. 혈액량은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운동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자, 운동 단위라고 하면은 하나의 신경에 여러 개의 근섬유가 붙어있는 게 운동 단위예요. 그래서 그거를 운동 단위라고 하는데, 1번, 한 개의 근섬유와 연결되는 여러 개의 알파 운동 뉴런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한 개의 신경에
한 개의 신경이 여러 개의 금섬유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근섬유에 연결되는 여러 개의 신경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그리고 2번 한번 볼게요. 타입 1 운동 단위는 타입 2 운동 단위보다 단위당 근섬유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타입 1 운동 단위는 보통 이제 지근섬유,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운동 단위고, 타입 2는 속근섬유,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운동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당 근섬유 수가 많다는 거는 타입 1보다는 2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타입 1 운동 단위는 타입 2 운동 단위보다 일반적으로 먼저 동원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타입 1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2가 동원이 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자, 4번 타입 1 운동 단위는 타입 2 운동 단위보다 알파 운동 뉴런의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운동 신경의 크기가 큰 거는 이제 타입 2가 더 크겠죠. 그래서 타입 1 운동 단위는 크기가 작다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기가 설명하는 호르몬을 물었어요. 보기 운동 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 했어요. 자,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랑 성장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트라이, T 이런 티귿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라고 나오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정답이고요.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다 라고 하면은 성장 호르몬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T 얘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전갑, 내가 갑이다, 전갑이에요. 전갑, 그리고 내가 전성기야, 전성에서 성장 호르몬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갑상선이 되려면 TT가 돼야 되고 성장 호르몬은 뭔가 성장하고 뭐 그런 거에 관련 있는 지문이 나올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아까 카수에서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었죠. 그래서 카테콜라민이 분비되면서 그 안에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인슐린도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후엽에서는 후항 이래서 항인효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기에서 기읍과 니은의 근섬유 유형별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보기 훈련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단거리 선수의 장단지 근육은 주로 기읍의 비율이 높고 장거리 수영 선수의 팔 근육은 니은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단거리 선수가 있고 장거리 선수가 있어요. 단거리 선수는 아무래도 장거리 선수에 비해서 속근섬유가 많이 발달이 돼 있겠죠. 그리고 장거리 수영 선수는 지근섬유의 비율이 높겠죠. 이건 속근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지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기읍은 니은에 비해서 수축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는데 수축 속도가 빠르죠. 속근섬유가. 2번 기읍은 니은에 비해서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낮다. 맞죠? 자,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면 피로에도 계속 견딜 수가 있어요. 지근섬유는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속근섬유는 오랫동안 일을 못하고 진짜 단시간 고강도 빡! 이렇게 하고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낮다. 맞죠? 자, 3번 지근섬유는 속근섬유에 비해서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지근섬유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미마모가 높아진다 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속근섬유에 비해서 훨씬 높죠. 그죠? 3번은 틀렸고 밀도가 높다라고 해야 되고, 4번 니은은 기읍에 비해서 해당 능력이 높다라고 했는데, 해당 능력이 높은 거는 이제 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높은 건데 속근섬유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보기 우심방 벽에 위치한다. 심장 수축을 위한 정기적 자극이 시작되므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동방결절이라고 했는데, 동방결절이 보기에서 설명한 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신기 아시죠? 동방신기는 근데 조금 요즘 사건 사고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윤호가 되게 막 열정맨 막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래서 동방신기는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외웠었는데,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보시고 외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퍼킨제 섬유는 공부하는 대학생이라고 해놓은 블로그 주인이 써놓은 거 한번 볼게요. 블로그 작정명 공부하는 대학생들 추천입니다. 여기 보시면 심장 내 전류의 흐름에서 여기 이제 동방결절학과 우심방이 내벽에 위치해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는 동방결절이 보이고요. 그리고 방실결절, 히즈다발, 저희 쪽에서 퍼킨제 섬유라고 부르는 걸 프루키니의 섬유라고 하는 것 같네요. 정지 눌러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심장 내 활동 전이 전도가 이런 순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얘네는 이렇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하고 각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가세요. 알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저강도 1RM의 30에서 40%의 고반복이래요. 여러 번 반복. 세트당 20에서 25회. 저항성 트레이닝에 따른 골격근 주요 변화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저항성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이제 근력을 향상시키려고 저항성 트레이닝을 하는데 저강도로 많이 반복을 한대요. 근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지만 오랫동안 반복을 한다는 걸로 봐서 지구력도 향상을 하죠. 그래서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강도 1RM 30에서 40%의 수준으로 고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비대랑 근력, 근파워는 다 고강도, 단시간
운동을 할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근력 변화죠. 그러니까 1RM의 70% 이상이면서 반복이 낮을 때는 이제 근력 기울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기에서 인체 내 가스 교환에 대한 설명 중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었어요. 자, 보기. 운동 시 폐포로 유입된 기읍은 폐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라고 했어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산소해리 곡선에서도 폐를 지나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이제 그 산소를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폐포로 유입된 산소는 폐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에 1번, 2번과 관련이 있겠죠. 자, 폐포로 산소가 유입되면은 산소는 가득 채워서 이제 폐를 통해서 나와서 이제 필요한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한번 볼게요. 운동 시 근육에서 생성이 됐대요. 운동을 했을 때 생성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CO2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CO2는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라고 해서 정답은 18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잘 보시면 이산화탄소인지 산소인지 이거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운동했을 때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 산소를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필요한 곳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닌다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폐포로 유입된 산소는 폐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019년도 거 요 문제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도 다 보시면은 우리가 심장에서 나와서 우리 몸을 돌아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잖아요. 전체 부분에 있어서 뭐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면은 산소 분압이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면은 산소 분압이 낮아진다 이런 걸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조직에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운동을 했을 때 각 근육에 필요한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 산소 해리 곡선이 하는 일처럼 필요한 근육에 이제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했을 때 폐포로 유입되는 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게 산소였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폐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운동 시에 근육에서 생성된 이라고 했으니까 근육에서 산소가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운동을 하면 이산화탄소 늘어나고 수소이온 늘어나고 체온 증가하고 pH 낮아지고 모두 다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8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운동 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에 따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운동을 하면은 심박수가 증가하죠. 그죠? 그리고 소화기계 활동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소화기계 활동은 우리는 지금 운동을 하면은 활동하고 있는 근육에 더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으로 가는 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했을 때보다 안정시보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소화기관에 왜 우리 장이나 뭐 이런 데에 가던 피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육으로 다 몰리게 되거든요. 다는 안 가겠죠. 다 몰리면 죽으니까. 소화 얘네들도 운동을 하긴 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안정시보다는 운동 시에 소화기계 활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여기에 필요한 피를 상대적으로는 더 운동하는 근육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소화기가 활동이 증가하려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골격근 필요하니까 운동하는 골격근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주죠. 그러니까 여기 가는 피를 여기 상대적으로 더 보내준다는 거죠. 골격근에. 그래서 1번과 3번은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따른 반응이고 소화기관은 부교감신경계와 관련이 있는 거 운동을 안 할 때. 그리고 호흡수 및 가스 교환율이 증가한다. 그쵸? 열심히 호흡하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해주고 가스 교환율,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율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운동 시에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따른 반응으로 적절하고 2번은 부교감신경계와 관련이 있죠. 정답은 1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장기간의 유산소 트레이닝에 따른 심혈관계 적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오랫동안 유산소 트레이닝을 했대요. 그러면은 굉장히 모든 그런 기능들이 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 감소. 심박수가 엄청 많이 뛰던 게 우리가 조금 뭔가 기능이 좋아지면 덜 뛰고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는 감소하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우리 기능이 발달을 했으니까 더 많은 산소를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유산소 능력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최대 심박출량도 증가. 심박출량은 1회 박출량 곱하기 심박수잖아요. 그래서 1회 박출량이 증가하면 최대 심박출량도 증가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안정시 1회 박출량 감소라고 했는데 모든 기능이 다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안정시에도 평소에도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금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유산소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1회 박출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증가하는 거죠. 모든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1회 박출량 증가라고 해야지 답이 되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